네, 안녕하세요. 생각을 빚다 초등수학 연구소입니다. 자, 집에서 어머님들 아이들 지도하실 적에 언제가 가장 이렇게 한숨이 좀 많이 나오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을 때, 그리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 이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좀 몇 가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상하게 문제를 많이 풀든 적게 풀든 실수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우리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걸까? 아니면 수학적인 끈기가 부족해서일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문제를 자꾸 틀리는 진짜 원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 자, 뭐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점검해 보는 과정을 평상시에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점검해 보는 과정의 부족해서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아이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아이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솔루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PPT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엄마들이 아이의 실수를 단순히 주의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또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제집을 더 풀리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더 풀렸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효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원인을 좀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문제 수만 늘리는 것은 아이에게 잘못된 습관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효과를 보기보다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는 문제를 틀리는 진짜 이유를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대본인데요. 실제로 가정이나 수업 현장에서 아는 문제를 자꾸 틀리는 아이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문제를 끝까지 다 읽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공감하시죠?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문제 속에 등장하는 스토리,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문제 속에 등장하는 숫자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 빠르게 반응하냐고요? 어떻게 하든 더하든지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은 좋고 틀리면은 다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단순히 문제에 보이는 숫자들만 조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오답 문제를 대할 때 태도거든요. 단순히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정답을 맞추는 행동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틀렸으면 다시 맞추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뇌는 익숙한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 이거 내가 아는 거다.' 하고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인지적 구두쇠 현상 또는 자동화 오류라고 부릅니다. 즉
깊이 생각하는 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문제를 대충 읽어보고 이전에 풀었던 방식으로 직행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몰라서 사실 틀리는 것보다 잠시 멈추어 점검하는 신호가 아이의 뇌 속에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진짜 실수의 원인은 사실 읽을 때에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갖는지에 대한 습관입니다. 물론 아직 초등학생이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이들이 피부로 못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문제를 읽을 때 최소한 정보를 수집하는 읽기 습관 정도는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문장제나 응용 문제를 읽을 때 사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숫자부터 빨리 보고 확인하고 반응을 합니다. 특히 이 초등 3, 4학년 시기의 아이들은요, 문제의 길이가 길어지고 조건이 복잡할 때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다른 것을 고르시오. 남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같은 조건이 문제 속에 등장을 한다면 아이의 시선은 질문의 끝이 아닌 중간의 숫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각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멈추는 게 중요하고요. 조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한 번에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양을 조절해 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행동을 좀 멈추게 하고 조건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조건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호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볼게요. 제발 문제 좀 천천히 읽으라니까. 이 말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잔소리라고 느끼는 것들은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조건을 확인하고 천천히 끝까지 읽어봐, 이 말보다는요. 아,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추상적이라고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게 해보는 겁니다. 또는 밑줄을 긋게 해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이 3초의 작은 행동입니다. 문제 하나당 3초입니다. 대략적으로. 자, 이 3초의 작은 행동이 빠르게 반응하는 뇌의 조급함을 멈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들이 좀 실수하는 것들, 자, 자주 좀 실수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아는 문제인데도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 자, 이랬을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엄마들도 나름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었지만 문제집을 더 풀린다고 실수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는 문제를 계속 틀려오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언가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집을 사서 좀 더 풀리게 해볼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는 상태에서 더 많은 문제풀이의 학습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늘어난 문제 양의 부담을 느끼고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늘어난 양을 빨리 해치워 버리고 싶은 마음에 더 집중을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 볼게요. 더 많은 양의 이 문제 학습은 사실 뇌의 조급함을 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30 문제, 매일 50 문제씩 풀다 보면 아이의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깊은 사고를 하기보단 '일단 오늘 분량을 빨리 끝내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조급한 마음이 나의 생각을 더 앞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틀린 문제가 나와도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기보단 실수가 습관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양을 늘리는 공부는 계산 속도는 올려줄지 몰라도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진짜 수학적 사고를 키워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아이가 아는 문제인데도 자꾸 실수를 하거나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알려주지 말고 문제의 방향 또는 문제의 길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해서 더 하는 거야라고 그냥 뭔가의 결론을 탁 지어주기보다는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지? 스스로 세운 식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하고 질문에 길을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 길을 물어봤을 땐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도달할 수 있냐면요. 질문에 의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깊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한 번 했을 때와 그 다음날 또 했을 때 요게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면은 아이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스스로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엄마가 집에서 시작하는 실수를 줄이는 세 가지 습관.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실수를 줄이게 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 솔루션을 제가 드린다고 했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 보고 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뒤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밀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제의 핵심이 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게 해 주세요. 동그라미를 한 문제에서 하나를 칠 때와 두 개를 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빠르게 하려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문제를 했을 땐 이 효과가 잘 안 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오늘 5개, 내일 또 5개 이러면서 생각의 속도를 늦춰줄 수 있고 내가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문제의 방향이나 길을 물어보는 역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틀린 문제를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왜 하는 게 뭐지? 스스로 세운 식이 의미하는 게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이런 과정을 1번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아이들이 발견을 하게 되냐면은 스스로 내가 왜 틀렸는지 그 오답에 대한 이유를 문장을 잘못 읽어서 문제에 오답이 나왔는지 중간에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문제에 오답이 나왔는지 이것만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도 아,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급하게 풀거나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답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알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연습을 저학년 때 시켜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